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 이런 의혹을 놓고 이 사안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좀 번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이번 사태 핵심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크게 이제 그 법적인 쟁점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치적 문제 쟁점으로 나눠 보면 첫째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요. 저는 이해 충돌하고요. 그다음에 그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위반했다 봅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그 성실하게 국정을 살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장관 청문회라든지 심지어 이게 이태원 조사 이때도 이게 코인을 거래한다? 온통 이게 그 마음 관심을 이게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그 국정에 전념 성실하게 이런 네. 이제 정치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소지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적으로 보면요. 저는 크게 보면 이게 그 뇌물 내지 정치자금법을 첫째 조사해야 된다 봐요. 과연 이게 개인업체에 로비는 없었는가? 뇌물이나 정치자금. 그다음에 두 번째 거래와 관련해서 혹시 이게 내부 정보 이용이나 또는 이제 그 통정 매매처럼 시세 조작은 없었는가? 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산 은닉이라든지 관역의 그 재산 신고는 성실하게 했는가? 이런 이제 그 법적인 쟁점이 한 세 가지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이거는 이제 엄청난 저는 일파만파 앞으로 파문을 일컫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국민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죠.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정활동을 하는 그 시간에 코인을 투자하고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불법성과 관련해서도 이제까지는 자금의 출처가 김남국 의원 본인의 돈으로 했었기 때문에 코인 투자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비상장 코인을 굉장히 수억원어치 매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상장되기 직전에 매수했을 경우에는 내부자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이 불법성에 대한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국민의 눈높이를 봤을 때 또는 청년의 눈높이에 봤을 때 청년들이나 국민들은 굉장히 노동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데 너무 쉽게 네. 국회의원으로서 돈을 번 게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김남국 의원의 과거와 같은 어떤 자기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발언만 가지고는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김남국 코인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블엑스라는 코인에도 10억을 투자해 3억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김 의원이 지난 11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올해 3월 20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중에도 거래를 했던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일이며 특히 그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에 대해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언급했듯이 일부 언론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도중 또 법사위 청문회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혹을 놓고 매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상임위 할 때 코인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도중에 만약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청문회에 임해서 문제점을 부각시켜야 될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청문회에 집중하지 못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게 이제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도덕적인 불감증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거든요. 윤리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태원 참사나 한동훈 장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런 코인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코인 거래를 통해서 얻었던 수익이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그 수익의 규모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전반적인 진상조사가 당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기로 했고 또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돈봉투 사건에 이어서 지도부가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 너무 늦게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윤리감찰,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지시를 내린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김남국 의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서 불법은 전혀 없었다. 다만 이런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죄송하다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공직자윤리법상에도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라고 해서 어떤 의정활동 시간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기사를 통해서 뭐 의정활동 시간에도 했다, 법사위 시간에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엄격하게 진상조사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해명을 듣고 이게 사실관계라고 하면 엄격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게 또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청년들이든가 2030의 대학생위원회들 또 다 같은 의사로서 굉장히 MZ세대들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상임위 도중에 혹은 한동훈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만 이것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지갑의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뭐 정치적인 좀 여파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한 배경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상임위 도중에 거래한 게 거의 사실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벌써 이게 김남국 의원이 반박을 강하게 했겠죠. 지금 이게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본인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게 다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거의 뭐 확인이 됩니다. 네. 그게 아직까지 가상화폐가 약간 이게 시스템이 불안전해서 얼마든지 저는 거래 내역을 알 수가 있고 그거는 이게 시간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렇게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국회법 24조 명백하게 저는 어겼다 봅니다. 국회법 24조에 보면 이제 그 국회의원이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 선서하듯이 네. 국회의원은 이제 그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걸 국민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성실하게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은 국가 이익이 아니고 오로지 코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본인 이익을 위해서 그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을 투자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저는 국회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 뭐 자체 조사나 또는 이제 윤리 감찰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쇼라 봅니다. 이번에 그 송영길 의원의 돈봉투 사건에서는 자체 조사 안 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강제 수사권이 하느냐, 검찰이 수사해달라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김남국 의원 건은요, 송영길 돈봉투보다 훨씬 이게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뇌물이나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몰래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또는 이게 뭐 통정 거래나 있었는지, 이걸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거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네. 김남국 의원의 핸드폰의 모든 거래 통화 문자 내역, 모든 이게 컴퓨터 분석, 모든 이게 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규명이 가능하죠. 근데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해명만 들어보고 불법은 없었네. 불법은 없었네. 이게 면죄부 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쇼 그만하지 말고 차라리 김남국 의원을 빨리 제명하세요. 아니면 이게 의원직을 박탈하든지 그래놓고 검찰에서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 주세요. 이게 해야지 본인들에게 뭐 조사
강제 수사권도 없으면서 어설프게 조사해서 또 이게 뭐 불법은 없었네 이런 이게 발표하면요 진짜 이게 국민들이 폭발합니다. 네. 그럼 발표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네. 실력이 없으면. 검찰에서는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 거래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하루빨리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네. 1년에 한 80만 건 처리합니다. 근데 이거 전문가들이 이상 거래를 무조건 고발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불법의 소지가 농후하다. 이럴 때 고발하는 게 0.18%입니다. 0.18%.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계좌영장을 청구하면 보통은 판사들이 98% 계좌영장은 발부해 줍니다. 왜? FIU에서 이상하다고 왔으니 계좌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영장을 기각한 판사 이분이 과연 김남국이 아니고 그 코인의 거래가 일반 국민이었다면 네. 기각했을까요? 2번이나? 김남국이 국회의원이다, 법사위이다. 그 판사는 몰랐을까요? 몰라서 저는 이게 알았다 봅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김남국. 따라서 저는 이 판사부터 비판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FIU에서 혐의가 3가지를 했더라고요. 바로 이제 첫째 정치자금법, 그리고 이제 그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이제 그 조세 포탈 3가지 혐의로 통보했고 영장이 청구된 거죠. 어제 그 박정훈 FIU 원장독의 형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검찰에서 아마 철저하게 지금 네. 남부지검 6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재영장을 청구해서 사건을 이렇게 확실하게 저는 발본성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는데요.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되는 의원들이 실상 한 1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모두 다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이 3만 건이에요. 진상조사 자체를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고 영장까지 청구하고 있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있잖아요. 검찰의 수사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 지도부가 요청을 했던 거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진상조사가 가능한 이유는 일단 본인이 계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제출하고 협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불법이 있는지 여부는 코인 계좌 내역, 그리고 일반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 코인 매매 내역 네. 등을 제출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당이 국민께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쇼한다라고 하면 그럼 뭐 당내에서 진상조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진복 정무수석과 태영호 의원 진상조사를 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죠. 그냥 태영호 너 최고위원 사퇴해라고 해서 3개월 징계 줄게라고 무마시켜버리면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상조사 노력을 쇼라고 표명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FIU가 이상거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돈의 출처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던 전세자금과 또 주식 매매 대금을 통해서 3억 번도 한 9억 정도로 미천이 됐다. 자금 출처에는 이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좌영장이 2번 기각된 거예요. 판사 한 명이 결정한 게 아니라 판사가 두 분이나 영장을 기각됐던 것이고 범죄 혐의가 없을 때는 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법치주의인 것이지 지금에 와서 그 판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하면서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승소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판사를 공격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뒤집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 정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에 대한 판결은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여야는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산 등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등록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재산 등록을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청렴 의무 아닙니까? 부당하게 재산을 정식하지 마라. 근데 가상 자산은요,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 주식보다 더 현금화가 쉬운 네. 거예요. 이걸 이게 왜 등록 재산에 공개를 안 합니까?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주식도 하는데 비트코인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 찬성합니다. 지금요. 특히 게임 업체 가보면 보좌관 출신들이 직원으로 임원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게임 업체들이 왜 보좌관 출신들을 영입할까요? 이거는 이게 결국 입법 로비예요. 입법 로비. 따라서 이제 저는 의원들도 전수조사하고요. 보좌관들도 전수조사 필요하다 봅니다. 상임위. 그만큼 이게 입법 로비가 횡행했다. 특히 그 위믹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법정 발행보다 30% 이상 더 발행된 게 네. 로비 의혹 아니냐. 이런 게 논란이 많이 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보고요. 조금 전에 이성훈 변호사님 발언된 두 가지만 제가 반박하면 자 보세요.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내겠죠. 이거 보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게임 업체하고 이게 어떤 로비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게임 업체 컴퓨터나 직원들도 다 압수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야 강제수해야 하는 거지 거래 내역만 보고 불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섣불리 발표해서 그러면 이게 불법은 없었네 이렇게 발표하면 민주당이 나중에 더 후폭풍이 오니까 제가 한 이야기고 두 번째 판사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판사가 라임 사태의 김봉현 대표 있잖아요. 이분을 이렇게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 라임 사태의 김봉현 회장이 도망간 게 몇 번입니까? 근데 기각했어요. 이것도 판사의 판결이니까 하나님 판결처럼 존중하고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판사 개인을 비난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잘못된 거는 저는 방송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비판은 가능하다 이래 봅니다.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하는 거고요.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은 당 내에서 하는 것이고 김남국 의원이 적극 협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건 관계를 꼭 검찰 수사만큼은 못하겠습니다만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 사건을 국회가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김남국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다거나 제명을 요청하고 이래서 끝나버린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을 욕하고 있을 때 다른 국회의원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국회가 개혁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는 꼭 되어야 되고 국민들께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직자재산윤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개발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첫 재판이 개시가 됐는데 물론 재판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 뭐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평소에도 동문서답 반문 화법을 하더니 법정에서도 이게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평소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뭐 민주당 물어보면 박순자는요, 뭐 태영호는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동문서답에가 반문 화법 하잖아요. 이걸 이게 재판에서도 똑같은 자세예요. 지금 이게 본인이 돈 한 푼 안 받았다? 이 공소장하고 본인이 돈 받은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혐의 지금 기소된 게 본인이 돈을 10원 하나 안 받아도 되는 죄들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자, 보십시오. 제3자 뇌물이다. FC. 네. 본인이 돈 안 받아도 돼. 본인이 그냥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해주고 FC에다가 후원금 내. 이게 성남 FC 사건의 본질이죠. 이걸 제3자 뇌물이 합니다. 그 본인이 돈 안 받은 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런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대장동하고 위례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부패방지법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돈 받는 요건이 아닙니다.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이제 법들은요. 결국은 이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얻게 하면 예를 들어 이게 직무상 비밀이 누설돼가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나 이득을 얻은 이게 바로 부패방지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0원 하나 안 받아도 성립하는 죄란 말이에요. 배임도 마찬가지죠. 배임이라는 것도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에 피해를 줘도 배임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기소된 모든 죄는 이재명 대표가 10원 하나 안 받아도 범죄가 유죄가 될 수 있는 이런 죄인데 그러면 그걸 해명해야지. 나 10원도 안 받았으니까 억울하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승훈 변호사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죠.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10원도 안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업무상 배임으로 4천 몇백억의 이익을 줄까요?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줬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하나도 받지 않았고 또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고 또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자 뇌물죄도 마찬가지예요.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기업들한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는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남FC는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고 그래서 기업들이 만약에 후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남 시민의 세금이 전략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삼자 뇌물죄 사건과는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이걸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죄가 굉장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인마이 포켓으로 내가 10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최서원 씨 예를 들어 승마 지원을 좀 해주려 했다. 이것도 이게 유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10원 하나 안 받아도 김용, 정지상 이미 구속까지 돼 있잖아요. 구속까지 됐다는 말은 혐의가 본인 측근들이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적 이익이라고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대장동 공원화를 한다. 정치적 이익도 얼마든지 그거는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 주머니에 돈을 받아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딱 한마디만 첨언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같은 경우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봤어요. 그리고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은 어떠한 성남FC 구단 같이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의 구단이 아니에요. 이건 최순실 씨가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구단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최고위원 리스크가 계속돼 왔었는데 이번 윤리위 징계로 이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이 징계가요 아주 이게 적절한 징계였다. 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야당 패널들은요 태영호 의원에게 아무리 사퇴했지만 3개월이 가벼운 거 아니냐? 혹시 이게 이진복 수석이 뭐 통화한 그게 무서워서 이게 딜해가지고 3개월 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진짜 창작 소설을 합니다. 이런 걸 제가 보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징계를 할 때는 다 이게 법적 책임이 아니고 정치적 책임이에요. 네. 법적으로 김재원이나 태영호 의원이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징계라면 자, 정치적으로 최고위원을 사퇴했다. 이거는 아주 이미 책임을 많이 진 거예요. 따라서 사퇴를 한 태영호 의원에게 3개월로 감해주는 게 맞고요. 저는 제가 징계위원이라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자진 사퇴했으면 3개월 해줬을 겁니다. 제가 위원이라면. 네. 근데 끝까지 반성 안 하고 사퇴를 안 하고 버티니까 1년 중징계가 나간 거죠. 저는 아주 적절한 징계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걸로 어느 정도 이제 최고위원 리스크는 수습이 되고 좀 이게 앞으로 김기현 대표도 본인 스스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단합해서 잘 나갈 걸로 기대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 징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그것이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해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역시 그렇다면 중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윤리위 직전에 좀 사퇴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태영호 의원은 이제 현역 의원 배치잖아요. 네. 사퇴도 이게 여러 가지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외입니다. 네. 아마 이게 본인이 최고위원이 아니면 지금 이게 정치 공간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게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또 봤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이 봤을 때는 내가 이게 사퇴도 혹시 공천이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김재원 최고 마음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주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아주 나쁜 선택을 했다 봐요. 본인이 그래도 저는 사퇴하고 네.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노리는 게 좋았었다. 악수를 뒀다 봐요.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것이 민주당의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서 태영호 의원에게는 경징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저는 뭐 창작 소설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동감할 수가 없고요. 한번 보시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4.3의 격이 낮다. 5.18은 헌법 정신으로 넣을 수 없다. 또 정광훈 전 그 목사님이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이런 막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JMS 민주당 4.3은 김일성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막말을 했을 뿐더러 일제강제징용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해주면 공천을 받겠다라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얘기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짓말한 문제가 있죠. 또 자신의 시구원들에게 후원금을 쪼개기로 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의 의혹에 비해서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위원 사퇴하니까 3개월만 준 거잖아요. 정지, 당원권 정지. 그러면 당신이 최고위원 사퇴하면 당원권 정지 3개월만 주고 그러면 다시 총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마하자라고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민주당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준 것들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하지만 오히려 김재원 최고보다 더 잘못한 것이 많은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준 것들은 잘못됐고 또한 이진복 정무수석에 대한 조사는 되어야 돼요. 이진복 정무수석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태영호 의원이 자신은 거짓말로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끝내버리는 것들은 결국에는 대통령실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냥 대충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최고위원 자리는 재선출을 해야 됩니다. 이 최고위원 한 자리를 지도부가 원팀으로서 좀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친윤계 의원이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 혹은 계파 분배를 위해서는 이번에는 비윤계 최고위원이 한 명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 계파가 있습니까? 저는 다 친윤 아닌가 보이고요. 굳이 계파를 따진다면 뭐 유승민, 이준석 이쪽을 저는 진정한 국민의힘의 어떤 구성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분들에게 이미 몸만 국민의힘에 담고 있지. 전북에 완전히 반윤,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반윤입니다. 사사건건 대통령을요. 민주당보다 더 비난하는 게 유승민, 이준석이에요. 이분들은 당을 떠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계파 안배한다고 그러면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을 최고위원 주의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이제 굳이 계파도 없지만 계파 있다면 유승민, 이준석계 천하용인 이쪽은 최고위원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이제 친윤 내지 범친윤에서 전국위원회 선거하거든요. 거기서 노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오는 23일과 24일에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오염수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정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것을 오염 처리수로 부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찰단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찰단을 보내서 이 오염수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안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직까지는 오염수인 건데 시찰도 하기 전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한다면 이 처리수라는 것은 오염원이 제거된 처리수, 맑은 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내보내도 방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자체가 이 시찰단이라고 해서 국민들께는 마치 이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제어 수단이 될 것처럼 했습니다만 벌써부터 처리수라고 하고 그리고 G7에 가서 한국을
기업수로 느는 데 있어서 일본이 동의하면서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방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의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찰단이 말만 시찰단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아주 그냥 과학적인 입증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옹호해주는 그런 시찰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네,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저는 이제 용어 문제가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이 사건이요. 만약에 방출하면요,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건 일본 국민입니다. 일본 동쪽에. 그리고 해류 따라서 미국, 그다음에 태평양 따르면 호주, 그리고 이제 대만,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본 정부가 아무 자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방출할까요? 저는 일본 정부의 시스템은요,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우리나라보다도 시스템이 더 잘 돼 있다 봐요. 선진화돼 있다. 따라서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에 처리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삼중수소나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삼중수소가 거기만 있습니까? 우리 중국에 원전 많죠. 러시아, 또 우리나라도 심지어 삼중수소 많이 나옵니다. 다 이게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렇지만 이게 허용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게 국제 기준에 따라 다 국제 여러 개 나라가 모여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럴 때 허용할 거 아닙니까? 이걸 믿으면 돼요. 굳이 이걸 가지고 자꾸 국민들 반일 감정 선동하고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방출한다면 제가 의심해 봅니다. 그러게 일본 정부는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열 몇 개 나라 있잖아요. 믿어도 되고 우리나라 또 시설은 가잖아요. 그런데 믿으면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